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자, 보니까 긍정평가가 32%로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59% 나왔는데 CG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9% 해서 지금 보면 한 2달 만에 한 30%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자, 2달 만에 30%쯤. 저희가 이전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계속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제 오르는 이런 상황도 좀 전해드리고 했는데 2달 만에 30%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을 끼쳤을까요? 이게 조사 결과 보니까요, 뭐 경제, 민생, 물가 뭐 이런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난방비 폭등이 영향을 좀 끼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관계자 또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화면에까지 나와서 그렇죠.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 전에 보던 모습과는 너무 낯설 광경이거든요. 네. 낯선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작용을 좀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연 부합하느냐? 적어도 대통령의 진심 내지는 본의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국민께 비춰지는 모습은 과연 공정한가? 뭐 이런 것이 부정평가를 끌어올리고 긍정평가를 조금 잡아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참모라면 네. 이번에 어쨌든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공정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면에 있어서 뭐 국정 운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한 모습의 그 이미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번에 당권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책 대결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한 달 동안 당권 주자들이 정말 깨끗하게 정책 대결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좀 영향이 갈까요? 그럼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뭐 계속 나왔으니까. 뭐 보도량도 어마어마했고요. 네. 이제 흥행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느냐. 네. 이게 당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저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께서 박스권 30% 박스권 탈출하는 의는 세 가지 요인을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실점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가 확고한 법칙,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이 무언지를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 실적과 역시 민생 해결로 중도의 어떤 민심을 좀 사로잡고 이걸 확장할 때 저는 그렇다면 30% 박스권을 넘어서 40%도 진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제가 작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운용이 집중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석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뭐 민생, 물가, 경제 얘기 좀 짚어주셨는데 또 지난주에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장현 교수님? 뭐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에 크게 여론이 영향받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여권 내에서조차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여권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론이 좀 이렇게 가라앉긴 했지만 네. 뭐 탄핵 여파가 크게 소위 말하는 진영 대결의 어떤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별로 없고요. 만약에 이게 기각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선에서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법리적으로는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했다. 다만 타이밍이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 일각에서는 역풍 가능성이 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수희성 의원님. 만약에 이 탄핵 결과에 대한 헌재 결과 가능성, 결과 여부, 그리고 이게 뭐 역풍이 불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에 탄핵이 3번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 2명과 부장판사 1명 있었잖아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헌정사상. 네. 왜 그러느냐? 그만큼 탄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과 어떤 헌법을 우리가 굉장히 기준에 놓고 했다는 거죠.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느냐를 놓고 보는 명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의혹은 거의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해임 건의안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 카드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 해임 건의안 안 받으면은 네.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는 명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다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서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 저는 하려면은 해임 건의안 당시 직후에 썼어야지 왜 또 2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했느냐. 이거야말로 여러 가지 지금 옥죄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오롯이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 완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에서는 책임 자유로울 수 없고 일부 역풍이 부는 거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가 그렇게 소명을 다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책임 정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역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첫 탄핵 소추 아니었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일 텐데 네. 그 전에 이상민 장관이 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짐으로써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장관은 그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정무적 책임을 모든 걸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건의할 수 있었으나 네. 저는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질 일이 딱딱 나왔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탄핵까지 간 것은 저는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당에서도 조금 말하자면 이상민 장관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 밖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네.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조금 전에 최수영 의원도 좀 언급했다시피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비판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뭐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저는 정말 얼토당토하고 좀 불쾌하게 느끼는 것들은 이 건을 또 뭐 우리 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랄지 이거와 연결시키는 거는 정말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건 제가 뭐 조금이라도 뭐 들어보겠는데 우리 국민들 159분이 희생된 대형 참사, 대참사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정치 공세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꽃다운 159분이 길을 가다가 저런 참사 희생됐어요. 그런데 경찰 하위직, 구청 하위직 말고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적 도의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이런 자에 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족과 많은 국민이 제발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파면시켜달라, 책임져달라 100일 넘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또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번 바꿔보십시오, 입장을.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과 유족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한 분은 대통령 외국 순방 일정이 유출됐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 159분의 목숨이, 희생이 대통령 일정보다 하찮습니까? 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탄핵은 헌정사 최초지만 제가 보는 헌정사 최초는 이런 국가적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저도 헌정사 처음으로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상당이 179분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하면 되고요. 네.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대규모 안전사고는 없어야죠. 그리고 그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이런저런 재난 또 안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했나요? 제 기억에 사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탄핵 소추를 발의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는 엄격하게 사법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 그것도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될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본의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또 법률상 또 사실관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법 절차인 헌법 그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는 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일을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탄핵 소추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리를 해 나갈지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